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건강 영양 교육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영양 교육이란 어떤 것일까? 자, 먼저 우리 유아기부터 생각을 해볼 텐데요. 유아기 영양의 어떤 이해, 그리고 또 유아기 식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아기의 흔한 영양 문제점들, 예를 들면 편식, 비만, 또 알레르기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로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식생활 지도를 해주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아기 영양의 특징. 우리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많이들 우리 유아기 식생활 지도를 하시면서 그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첫째, 유아기는 성장에 급격한 어떤 그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또 많은 에너지가 요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단위 체중당 열량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보다 많은 에너지가 요구된다라고 생각하지만 1kg당으로 환산했을 때 훨씬 많다는 거지 절대적인 양은 저희보다는 적습니다. 또 양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전체적인 균형과 영양 그리고 그 질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또 유아기 다양한 어떤 그 식욕의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질병이라든지 뭐 기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식욕의 상황들이 민감하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유아 시기는 주변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참 많이 받죠. 따라서 또래 집단들 또 혹은 부모가 어떻게 양육을 하였는지 뭐 또 교사의 태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어쩌면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은 아닐 수도 있고요. 오늘은 그랬는데 내일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식품에 대한 기호가 생긴다는 것 참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감정이 생긴다는 것은 자아가 발달한다는 그런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식품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품과 싫어하는 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가 있어서요. 이런 식품에 대한 기호도는 결국에는 또 어떻게 보면 또 편식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 우리가 지도를 해본다면 어쩌면 이 아이가 이제 자아의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가장 힘든 거, 어머니들도 그렇겠지만 선생님들, 자, 식사의 상황을 마치 놀이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식품 그 자체, 음식을 가지고 이제 장난감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입에 넣어놓고 뭐 나름은 이제 굴립니다. 뭐 삼키지도 않고요. 이렇게 질감도 느껴보고 어쩌면 그 과정이 그 아이한테는 탐색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식생활 지도를 해야 된다는 측면. 또 식사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곤 하죠. 자, 어쨌든 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음식을 휘젓거나 또 심지어는 뭐 물리적인 실험을 해보겠다고 화학적인 실험을 해보겠다고 음식을 섞기도 하고 막 나름대로 참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당연한 유아기 시절의 특징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들 시선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선 당연히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또 신체 발달 과정상에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이 섭식 기술이 아직은 성인기처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먹는 방법이 당연히 조금 그 발달이 좀 덜 되어 있죠. 그래서 씹고 삼키고 또 잘게 부수고 당연히 치아의 발달, 근육의 발달 이런 것과 관련성이 많겠죠. 그래서 조금은 미숙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아의 식사는 가능하면 좀 부드럽고 또 삼키기 좀 좋고 이런 형태로 이제 바꿔줄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어린이집이나 또 가정에서 유아의 식사를 준비할 때는 이런 요소들을 잘 생각해 봅니다. 유아들 대부분 이렇게 섬유소가 많거나 또 이렇게 씹었을 때 물컹물컹한 느낌이 드는 버섯, 또 곤약, 또 뭐 이런 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뭐 그런 식품들은 굉장히 아이들이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씹어도 섬유질이 좀 질겨서 잘 삼켜지지 않는 것들, 뭐 콩나물 같은 경우 뭐 이런 거고요. 또 고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목에 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선호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
채소들이 많죠? 아니, 영유아들은 채소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거나 막 무척 막 이렇게 선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략 이런 것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식품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또 바람직하게 식생활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 시기 충치 발달이 이제 빈번한 시기인데 유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유치의 건강은 향후 영구치의 발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하는데 유치가 생각만큼 이렇게 좋지는 않고요. 또 유당을 많이 섭취를 했었기 때문에 충치 발생 빈도가 빈번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치는 어떤 식생활의 뭐 잘못이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또 어쩌면 양치질을 충분하게 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고요. 이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입에 자주 끼는 음식들, 뭐 또 정교하지 못한 입솔질, 칫솔질, 뭐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성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집에서는 뭐 충치를 근본적으로 발생을 안 되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는 어렵고요. 대신 영유아가 식사 후에 입솔질을 한다, 그러니까 칫솔질을 양치질을 한다, 이런 것들을 습관화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아이들을 딱 앉혀놓고 정확하게 입솔질을 하는 것은 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가 한 사람 한 사람 딱 놓고 이렇게 시간 칫솔까지도 다 활용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는 참 어렵고요. 따라서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그냥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한다라는 어떤 습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식후에 반드시 이제 입솔질, 칫솔질을 할 수 있도록 습관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유아기의 일반적인 특징을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식사는 어떻게 제공이 되면 좋을까?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고 하고 섭취 적정 비율 해서 영양 섭취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해 놓았는데요. 그냥 하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아이도 여기 뭐 1세에서 2세 1000칼로리, 3세에서 5세 1400칼로리 이렇게 딱 정해놓고 먹지는 않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특히 1세, 2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칼로리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겠다고 하는 그만큼이 곧 그 아이의 권장량일 경우가 많습니다. 3세에서 5세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맞는데 그 달라는 것이 지나치게 뭐 영양 불균형인 식품, 또 시도 때도 없이 달라고 한다거나 선생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훨씬 더 뭐 달고 기름지고 뭐 좋지 않은 식품을 수시로 막 먹거나 그런 행태를 보니 향후에 뭐 이렇게 비만이라든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제한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유아 시기 때 특별히 양적으로 뭔가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식사의 균형, 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칼로리는 그래도 우리가 영유아 교사로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만큼은 아니지만 대략 1세에서 2세는 1000, 3세에서 5세는 1400. 이 정도는 기억하시고 또 하나 기억을 하면 좋은 게 있어요. 바로 칼슘입니다. 보통 칼슘은 성장기 때 굉장히 중요한 영양 성분으로 강조가 되고 또 그 칼슘 하면 또 섭취하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우유 이게 많이 떠오르는데 왜 영유아 시기 때 우유를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고 또 반드시는 아니지만 우유 말고 또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식품을 먹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할 때 이 칼슘이 뼈의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략 어느 정도까지가 적당한 것인지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 범위를 아시면 좋은데 칼슘은 1세에서 2세는 500이고요. 3세에서 5세는 600mg입니다. 하루에. 그러면 하루에 500이나 600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참 좋으냐면 우유가 보통 한 컵에 칼슘이 200mg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니 대략 우유를 하루에 한 2컵 정도
를 이제 권장하고 나머지는 이제 식품 상황에서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유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제 우유를 한 잔 혹은 두 잔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칼슘의 하루 영양 섭취 기준을 충족시켜주기 위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식사 계획 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오전 간식, 오후 간식 이런 식으로 식사 뭐 보통 이어지죠. 근데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 식단표 상황에 의해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직접 식단을 작성하거나 그럴 이유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식단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된 그런 식단을 제공받아서 저희들은 이제 식생활 지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에 대한 감각적인 어떤 그 식품들, 색깔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뭐 또 호기심을 가끔 유발시켜 줄 수 있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음식의 양, 뭐 이런 것들은 다 식단 상황에서 이미 고려가 된 내용들이에요. 저희들은 뭐 식사 시간도 어린이집 교육 과정 시간에 맞춰서 진행이 될 거고요. 따라서 식사 시간은 즐겁고 평온하게 또 이제 그 전의 기분이 식사 시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언제든지 식사는 이렇게 기다려지는 시간인 것처럼. 오늘 식품 뭐가 나오지? 우리 즐거운 식사 시간 이러면서 영유아들이 식사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식사의 지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이들한테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지만 아이들이 그 다음날 바로 말 듣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좋은 방향으로 이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유아 시기에 흔한 어떤 영양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요소 제가 몇 가지를 꼽아봤는데, 일단 편식이에요. 자, 편식은 넓은 의미에서는 특정한 식품을 거부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한 가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가 아닌 특정한 식품을 먹지 않았을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특정한 식품군을. 따라서 대부분은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도 전부 다 편식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뭐 안 드시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선생님들도? 그렇죠? 저도 안 먹는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과 뭐 발달에 혹은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겨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개인이 특정적으로 싫어하는 음식은 있지만 그 특정한 식품군 전체를 먹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버섯이나 뭐 파프리카 이거는 싫어하는데 알고 보니 얘는 시금치나 뭐 다른 미역 줄거리 뭐 이런 것들은 먹더라 라고 한다면 특정한 식품을 먹지 않았다고 그래서 영양이 결핍되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넓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넓은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다 편식 성향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편식은 자아 발달과 굉장히 관련성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강의 서두에도 잠시 그 유아가 좋아하는 기호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거는 자아 발달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주로 자아의식은 만 2세에서 5세경에 많이 나타나고요. 식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낯선 음식이 이제 처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낯가림,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약간의 공포증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편식도 그런 의미로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품에 대한 두려움, 푸드 네오포비아 현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은 어떤 경우죠? 익숙해지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식품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상황이 되면 편식은 또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면 유아의 기호로 인정을 해주는 태도도 어쩌면 더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특정한 식품이 아니라 특정 식품군 전체를 먹지 않는다. 예를 들면 뭐 모든 채소를 다 거부한다. 아니면 아예 동물성 식품 자체를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영양의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정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 존중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현대의 영유아들은 이 가정에서의 식사 상황이 많이 이루어진 후 자아나 뭐 이런 발달이 어머니와 함께 이루어진 후 사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요. 마치 걸음마도 정말 떼기도 전부터 이 유아 교육기관으로 옵니다.
그래서 만 1세만 지나면 식판을 들고 이제 유아의 그 식단을 이제 제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집하고는 다른 어떤 식품을 맛보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낯설기도 할 거고, 또 잘 수행해내지 못하면 대부분 이제 마음에 위축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식사 상황을 잘 이렇게 수행해내는 그런 영유아들은 다른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보고가 많고요. 또 식사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미숙하거나 다른 친구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뒤처지거나 막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다른 활동에서도 약간은 소극적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거든요. 즉 자아 발달과 이 식품 상황하고 연결을 시켜 본다면 가능하면 식품들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식사 상황이 즐겁고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자아 존중감의 시기와 음식물 네오포비아 현상의 시기가 묘하게 이렇게 많이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집 현장에서 이 편식을 예방하고 지도해 줘야 할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가정에서는요, 이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뭐 다양한 방법으로 막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어린이집 현장은 음식을 막 조리해서 막 그 아이 특징에 맞게끔 제공해 줄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제 교육의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특정한 식품 하나를 주제 잡아서 다양한 자유선택이라든지 뭐 다양한 활동 영역으로 연결을 시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 식품에 익숙해지려면 적어도 8번 이상의 자극이 있었을 때 먹어볼까? 라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그런 보고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익숙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주면 좋겠죠. 가정에서나 혹은 프로젝트 수업을 할 경우에 특정한 식품, 예를 들면 시금치 하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제공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금치 책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뭐 시금치 자체를 보여줄 수도 있고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탐색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두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즙을 내서 면, 뭐 수제비 이런 요리로 활용을 하거나 혹은 그냥 밀가루 반죽으로 조형 활동하는데도 관여를 활동을 계획을 해주시면 이 예쁜 색깔이 시금치의 색깔이구나라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알고, 또 세 번째는 시금치를 아주 잘게 잘라가지고 혹은 갈아서 이런 식품에 활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맛이나 향 이런 것들은 볼 수 있겠죠. 골라낼 수는 없겠죠. 네 번째 단계에서 비로소 시금치 나물 혹은 시금치국 이렇게 제공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익숙하게 이제 낯선 음식은 아니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교육기관에서는 이제 통합교육의 형태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활동들. 뭐 이렇게 요리하기, 조형활동, 식품과 음식 관련 주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토마토다. 그러면 토마토 우리 관련한 뭐 모종도 한번 심어보고 관찰 일지도 써봐서 토마토가 어떻게 이제 생겨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고 또 수확해서 요리 활동도 해보고 아니면 영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으깨가지고 즙도 한번 내보고 또 뭐 이런 다양하게 뭐 색깔을 내서 아까처럼 뭐 밀가루 반죽에 활용한다라든지 아니면 단면을 이게 잘라갖고 분다라든지 그리기 하면서 한번 이렇게 모양짓기를 해본다라든지 뭐 다양한 활동을 계획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심지어 뭐 요리 활동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요. 또 동화는 뭐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라는 동화도 있고요. 또 뭐 멋쟁이 토마토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토마토 주간 해서 토마토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이렇게 계획을 해보면 아이들이 이제 토마토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진다라는 거죠. 먹어보고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면 또 더 그 재미있는 그런 그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비만인데요. 실은 유아기 비만은 특별히 많이 고민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현상들은 실은 질병 상황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요. 물론 식생활이 지나치게 나빠지면 반응은 보이긴 하겠지만 이런 반응들이요. 오늘 갑자기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내일 금방 뿅 하고 비만이 되진 않습니다. 아주 점진적인 그런 변화라는 것. 그래서 유아기 비만은 이제 현재 상태는 비만이 아니더라도 이 아이가 추후에 비만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도하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은 이제 치료라는 의미도 썼지만 이제 이 정도는 이제 거의 병적인 그 유전적인
비만인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병원이나 다른 상담 기관과의 통합적인 치료가 진행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비만아가 만약에 그러한 통합 치료를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 부모한테 알리고 또 적절한 교육기관과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좋아요. 요즘에는 지역 보건소라든지 지역 병원과 협력해서 이 유아들의 비만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그런 교육 프로가 많고요. 또 비만아 같은 경우에도 치료가 같이 병행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은 당장은 어떻게 되지는 않지만 향후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현재 비만 아동은 무리한 체중 감량보다는 이제 성장하고 있음을 알면서 바람직하게 이제 키는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에 준해서 이제 몸무게 증가 비율을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요법은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식품 그것만 먹으면 실은 괜찮아요.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간식, 그 다음에 급식, 그 다음에 오후 간식이잖아요. 그게 식단표상에서 이렇게 제공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유 섭취가 제일 또 걱정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성장기이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지 않도록 제공을 해주는데 저지방 우유라고 할지라도 칼슘의 양은 변함이 없거든요. 따라서 비만아는 저지방 우유를 권장하면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우유까지도 제한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칼슘이 공급 부족되지 않도록 다른 식품으로 반드시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열량이 적은 것 그리고 포만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달고 너무 지방이 많은 기름진 그런 식품들은 피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아이의 식사요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지방은 이제 떼어내고 조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이제 식생활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지방은 좀 떼고 먹는다라는 것들 해주시면 되고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빈도, 섭취의 빈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었던 건데 뭐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먹자. 혹은 한 번에 2개씩 먹었던 건데 한 번에는 하나씩만 먹자. 이런 식으로 먹는 횟수하고 빈도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면 될 것 같아요. 비만은 어느 하루아침에 개선되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비만이 되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동수정요법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요. 비단 영유아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선생님들한테도 중요한 내용이고 실은 모두한테도 다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량이 적고 또 가능하면 소비량을 좀 더 많이 늘리는 형태의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좋겠고요. 큰 그릇보다는 작은 그릇으로 음식을 담아서 먹으면 착시 효과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정해진 어떤 그 먹어야 하는 그런 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식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용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먹을 만큼의 양을 이렇게 덜어놓고 거기까지만 먹는다. 이렇게 먹는 그런 태도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그 다음에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 그래서 적어도 20분 정도의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너무 늦게 먹지 않도록 하는 거. 야식이라든지 과식이라든지 폭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었을 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보상이라고 해서 또 막 먹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또 아이를 흐뭇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식품 알레르기 참 요즘에 알레르기 하면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은데 요즘에 환경적인 영향도 그렇고 또 식품적인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 알레르기 환자가 많이 또 증가되고 있기도 하죠.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에 뭐가 붙었습니까? 푸드가 붙었습니다. 즉 식품에 의한 알레르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식품 속에 어떤 성분이 알레르기를 일으킬까요? 단백질이라는 성분이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들어있는 모든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이 안 들어있는 식품이 있을까요? 인간이 일부러 정제하거나 이렇게 가공해내지 않고서는 모든 식품에는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은
모든 식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단백질이라고 하니까 보통 우유, 달걀, 고기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만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선생님들 혹시 알레르기 있는 거 있으세요? 제가 조사를 해보면 오이 알레르기, 키위 알레르기, 참외 알레르기, 사과 알레르기까지 심지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도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따라서 모든 식품은 단백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고 그 단백질이 체내에 들어와서 항원과 항체 반응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 반응에 이상적인 어떤 반응이 생기면 그것이 곧 식품 알레르기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식품 알레르기는 면역력과 관련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식품 알레르기의 증상, 보통 식후에 빠르면 30분, 어떤 경우에는 직후에도 나타나요. 근데 빠르면 30분, 늦으면 2시간에서 6시간. 어떤 경우에는 24시간 이후에도 나타나기는 하나 대부분은 2시간 이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화기 질환, 피부 관련, 호흡기 질환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배가 아프다, 설사를 했다, 또 혹은 구토를 했다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감염병이 막 유행하는 시기에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른 애는 안 그러는데 얘만 그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아이가 그 식품에 알레르기성 어떤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대부분 제일 흔하죠. 네, 두드러기. 그다음 발진. 그래서 식후에 이제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주로 많이 나타나기는 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재채기가 나온다거나 비염이 생긴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인데 만성적으로는 비염이지만 아마 그 영화에서도 자주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식품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잘못 알고 먹어서 갑자기 호흡 곤란이 와서 그렇게 사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급성 알레르기성 질환인데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경우죠. 그죠? 식품 알레르기 대처 방안 근데 이렇게 이제 증상들은 많고 막 걱정스럽긴 한데요. 대부분은 건강한 아이는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식품을 제한하면 없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게 대처 방안이냐? 안 주면 돼요. 네, 식품 알레르기는 주지 않는 것이 곧 해결 방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런 의심 가는 음식물에 대한 반응을 언제 많이 살펴봤냐? 이유기 때 많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유 시기 때 우유 말고 새로운 식품을 처음 먹어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식품 먹으면서 피부가 올라오네 혹은 변이 설사가 나왔네 이러면 얘 이런 식품에 알레르기 있구나 라고 부모가 먼저 알고 이제 교사한테 또 알려주고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식품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이 곧 해결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특정 식품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혹시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식품이라는 건 워낙에 다양하고 또 한 가지 음식에 그 영양소만 들어있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 식품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다른 식품 속에 들어있는 것과 이렇게 대체해서 섭취를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어요. 그런데 영아가 우유가 주식인데 만약에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은 주식이 우유인데 우유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걱정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현대 과학이 살려줍니다. 네, 옛날에는 참 먹고 살기 힘들었겠지만 요즘은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미리 항원적인 요소를 배제한 특수한 조제유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영양을 보충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이제 우유 단백질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우유 단백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식품으로 충분히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실은 심각한 상황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본적인 해결 방식, 아까 이제 식품 알레르기는 면역력과 관련성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대부분 면역 능력들이 개선이 되어지면 증상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라져요. 그래서 만으로 한 5세에서 7세경에 이르면 대부분 건강한 아이들은 알레르기 요소가 자연스럽게 소실됩니다. 길어야 한 만 12세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또 알레르기가 또 있는 것 같다 그 아이가. 그러면 해결책은 뭐라고요?
네, 주지 않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면역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린이집에서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이제 등원을 한다. 오늘 식단표에 알레르기가 있는 식품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가? 보통 교육기관에서는요. 주식은 교육기관에서 대체 음식을 마련을 하고요. 부식은 학부모가 마련을 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쉽게 예를 들면 달걀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달걀 밥이 나오는 경우에는 흰밥을 어린이집에서 준비를 해놓고요. 달걀찜이다. 그러면 반찬이죠. 그러면 학부모가 미리 알아서 우리 아이는 달걀찜을 먹지 못하니 두부찜을 보낼까? 이렇게 대체 음식을 보내면 그걸로 먹여주시면 되고, 만약에 엄마가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안 보냈다. 그러면 달걀찜을 빼고 급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이네요. 아토피성 피부염인데요. 우리 아토피성 피부염과 식품 알레르기를 잘 구별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보통 아토피성 피부염을 식품 알레르기로 오인하셔서 아토피성 피부염을 보이는 아이한테 무조건적으로 우유, 달걀 이런 단백질 식품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항원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식품 상황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보통 신생아 태열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열기가 심할수록 아토피성 피부염이 으로 발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대부분 아토피성 피부염은 유전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가 없고요. 환경적인 요소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네, 배제해 주시면 되거나 혹은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식품을 제한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식품을 먹고 알레르기가 발생되었다라고 믿고 계시는 그런 경우에는 혹시 그 식품을 재배하거나 조리하거나 가공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첨가가 된 화학물질에 의한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겠어요. 자, 우리 아토피성 피부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영양 대처. 실은 이거 건강한 영유아나 아토피성 영유아나 뭐 다 같은 거고요.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 일반 성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단 만약에 나한테 어떤 문제가 유발이 되는 식품이 있다면 그 유발 식품군을 먹지 않는 것,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아토피성 피부염은 음식물로 만약에 관련성이 있다면 검사를 잘 받아서 해당되는 음식물만 제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은 식품 상황이라기보다는 주로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일단 강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우리가 식품 선택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많은 증상이 완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건강 영양 교육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